북한의 지뢰 도발부터 이 합의문 발표까지 이 과정에서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김정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지뢰 도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숙청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 김정은이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던데 김정은이 나와서 한 메시지가 어떤 건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남북 합의, 남북 접촉 결과를 잘 이행하자, 좋은 결과로 만들어가자,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껏 추켜 세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 장면은 이제 자료 화면인 것이고요. 오늘 나온 사진을 보면 예. 머리가 조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네, 머리가 조금 내려와서 좀 개슴츠리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뭐 본인의 영도력에 따라서 이번 합의가 잘 마무리됐다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황병서라든지 김양건이 나와서 앞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자는 그 일환으로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이 접촉의 결과를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학균 차장님, 김정은도 결국에는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앞으로 좀 남북 교류를 통해서 뭔가 좀 얻어내겠다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예. 그 뭔가를 얻는 것이 이제 뭐 정치 심리적으로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고, 네. 그 실제적으로 뭔가 얻어내겠다는 것은 5.24 제재 조치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실리, 즉 현금이 들어오게 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게 목표인데 이걸 위해서 북한이 우리와 같이 남북 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하겠다는 진정성은 반반이 조금 못 된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의 협상 전략 여하에 따라서 진정성을 70, 80% 높일 수도 있고, 예. 거꾸로 기만전술로 더 일관하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김정은의 이제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이번에 좀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협상들 이럴 때 우리가 이 점을 잘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천상철 차장.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했던 그 합의 내용들이 잘 지켜질 거다. 북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했던 발언을 보면 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갖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줄 것이라고 희망적인 기대를 하지만 꼭 이제 중간에 잠깐 이게 예. 짝선을 탄다고 하나요? 네, 예. 그런 게 있는데 저렇게 자화자찬식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는 주동적으로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열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되찾은 평온은 회담에서, 그러니까 책상에서 얻은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룩될 수 있었다고 하셨다. 결국 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남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협상 결과,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던 거다. 그냥 겁먹었다, 남한이? 그렇습니다. 예. 하종대부국장. 예. 우리가 겁먹은 겁니까? 김정은이 겁먹었다기보다는. 누가 겁먹은 거예요? 예.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오늘 이제 한 말도, 남북의 공동보도문 내용을 잘 지키겠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잘 지킬 것으로 보지만 그것보다는, 황병서하고 예. 그리고 우리 김관진 실장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보면은 거기에 6개 조항 중에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당구 귀담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교류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분야는 우리 측에서 먼저 요구하고 넣자고 한 것이 아니고 북측에서 오히려 먼저 넣자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남북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채널에서의 대화 협력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 예. 또 북측에서 5.24 조치 아까 우리 전욱현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5.24 조치 이거는 북측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것도 북측에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북한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보도문에 그런 합의된 내용들은 객관적인 그런 조건상 잘 지켜질 북측에서 예.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우리도 평화를 얻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북한이 금강산 관광 등 5.24 조치 등 여러 가지 얻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학균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번 앞으로 추가적인 이제 고위급 회담이든지 여러 가지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걸 좀 유념해서 협상에 임해야 될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이번 회담 종료 직후부터 우리가 이제 북한의 실체를 다시 한번 느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아침에 남북 공동 보도문을 왜곡해서 예. 발표하고 황병서가 그다음에 저녁 때 되니까 또 김양건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다시 또 마치 회담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했어요. 얘기는 결국 뭐냐? 북한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일관된 메시지 뭐냐? 한국 정부를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이 좀 헷갈리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그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김정은 체제의 대화 전략의 핵심이고 진심이다. 이거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명심하느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북한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비치게 대화 전략을 따서는 안 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 직후에 우리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원칙을 지켜가지고 얻어낸 건 맞는데 지나치게 우리 정부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관된 기조와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한 당국자들의 말을 북한이 신뢰성 있게 믿게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예. 가장 중요한 기본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천상철 차장, 근데 보니까 이번에 지뢰 도발을 북한이 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좀 뭔가 좀 더 얻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지뢰 도발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숙청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회의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평가 김정은이 하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인사가 있었다. 인사가 누군가가 해임되고 예. 누군가가 보임됐다.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해임이 됐고 누가 보임이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대충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중앙군사위가 열렸기 때문에 저희 이제 중앙군사위 멤버들이 여러 명, 10명이 있는데 이영길 총참모장이라든지 김영철 정찰총국장 이번에 지뢰 도발부터 각종 총책을 맡았던 김영철 총국장이나 예. 작전을 지휘 총괄했던 이영길 총참모장이 혹시 이번에 해임이 된 것이 아니냐, 숙청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번 합의에서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김정은이 저런 인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학현 차장님. 그러면 자 북한에서는 어쨌든 도발을 우리가 그동안 알기로는 김정은의 재가 또는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도발을 했을 거다 이렇게 그동안 봤는데 결국엔 김정은이 남한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두 사람을 숙청 대상으로 삼았을 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의 이번 대남 도발의 성격으로 볼 때 김정은이의 직접 재가와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가 직접 나와서 이번 회의 같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직접 주재했어요. 직접 주재하는 것을 은밀하게 한 게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를 그 했습니다. 사진까지 다 우리가 보도가 사진까지 됐었죠.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때만 해도 김정은이가 자기 전략에 한국이 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자신감과 확신에 차가지고 그걸 보여줬어요. 딱 보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란 겁니다. 놀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든 화살이 김정은이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제거해야 된다. 아. 면피를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희생양을 뭔가 내세운다. 희생양을 예. 스케이프고추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다시 중앙군사위를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내린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인사 조직 개편했다고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네.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김정은이 다음으로 실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번에 온 황병서 말고 황병서는 직접 회담에 참석했기 때문에 회담 참석한 걸로 이미 면책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김양건 둘은 예. 이제 나중에 제거되더라도 1차적으로 보여주식 제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이영길과 김영철을 통해서 일단 뒤로 뺄 가능성이 저는 많다.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이영길 총참모장하고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혹시 인사 대상이 됐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영길 총참모장은 북한 인민군 전체를 총괄하고 예. 그리고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대남 도발 전체 총책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이번 사건이 북한이 지뢰 도발이나 아니면은 포격 도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자체는 남측에서 먼저 도발을 했는데 북측이 잘 적절히 대응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총책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숙청이 된다든지 어떤 인사 대상이 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화면에서 이 두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숙청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생기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지켜본다면 실제로 이제 숙청이 됐는지 일각에서는 뭐 처형당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 지켜봐야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박성원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31세 김정은 사용 설명서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 여기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에게 쉽게 믿을 준비가 돼 있는 쓸모있는 바보들을 경계라도 하듯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다음과 같이 어떻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이 제3자적 입장에서 유감 표명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했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성사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다면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전옥현 차장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도발적인 것들 그리고 변덕스러운 모습들 이것들을 쉽게 믿어주는 남쪽의 바보들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 말대로 모든 것들을 다 낭만적으로 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3자적 관점에서 유감 표명하는 걸 받아들였다면 금방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텐데 안 했다 이명박 대통령 그거거든요. 자, 이 포인트는 어떻게 제가 생각할 보기에는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반반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 왜냐하면 그 MB 대통령 그 하에 기간 중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좀 해서 이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한테도 이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524 제재 조치가 우리 측 기업인들한테 너무 큰 손실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남남 갈등의 유발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과거의 유감 표명의 수순에서 즉 제3사적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예.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높아졌을 것이다. 예. 그러나 524 제재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 하나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의 환경이 그렇게 익숙해졌느냐?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일단 유감 표명하는 것이 정상회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 개선에 도움은 줬을지언정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유감 표명하겠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유감 표명 우리가 받아주겠다 했으면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거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걸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MB 정부의 특성 중에 하나는 북한 핵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남북 간이든 육장이든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일정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정상화도 쉽지 않다. 이런 것이 정책 기조에 깔려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24 제재 조치 하나로 그렇게 과감하게 정상회담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칼럼 나머지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거 짧게 더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칼럼에서 핵심적으로 짚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폭침, 도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북한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발생한 일을 조의를 표하는 정도의 유감 표명 이거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칼럼입니다. 또 불가측한 31세 김정은을 상대해야 하는 청와대가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기적 성과에 매달릴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박성훈 논설위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의 특징, 김정은의 사용설명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앞으로 김정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웃고 계신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김정은 직업이 독재자입니다. 그죠? 직업을 예. 독재자로. 독재자 말고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사실. 네. 자, 일단 성격에 맞춰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욱하고 포악한 성격이 실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고무부까지 처형을 했으니까요. 예, 제 김정은이 성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김정은이가 욱하고 포악한 성격이 있고 또 뒷심이 모자란다. 예. 그리고 뒤에 가서 오리발 내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욱하고 포악한 성격은 맞지만 뒷심이 모자란다 또는 오리발 내민다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성격이라고 좀 현재 그렇게 특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네. 왜 욱하고 포악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처음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뒷배를 많이 봐준 사람이 바로 고무부 장성택이잖아요. 예. 근데 2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아주 잔인하게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김정은이가 집권한 게 3년 좀 넘는 기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무려 70여 명이 아주 잔인하게 숙청이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욱하고 포악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강한 승부욕이라고 하는데 예. 김정은이가 그러면 김정철이가 둘째였고 김정은이는 셋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같은 배에서 나온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형인 김정철은 안 되고 김정은이가 됐을까? 두 사람을 어느 때 한 번은 김정일 아버지가 농구팀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두 사람이 주장이 돼가지고 시합을 시켜봤는데 예. 이게 바로 김정일의 요리사라고 하는 후지모토 겐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시합을 했는데 김정철 팀이 졌답니다. 그러면 김정은 팀이 이겼으면 아주 기분 좋잖아요. 예. 바로 가서 식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김정철 팀은 야 식사하러 가자 하고 갔는데 김정은 팀은 그 자리에서 누구는 뭐를 잘못했고 누구는 뭐를 잘했고 아주 꼬치꼬치 얘기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그래요? 이런 부분을 고치자라고 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강한 승부욕이 있고요. 스위스에서 학생일 때도 농구를 할 때는 아주 승부욕이 강했다라고 네,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난을 못 견디는 성격이다. 비난을 못 견딘다. 예. 예를 들면은 김정일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 그때 한 3,000명까지도 많이 왔습니다. 탈북자들이 결국 오면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대부분 김정일 부자를 비난했잖아요. 네. 그런데 배신자는 가라 하고 그냥 과감하게 통크게 그냥 놔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절대로 배신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국경지방을 아주 철저하게 강화를 한 겁니다. 감시를 강화하고 지금 현재 1년에 탈북자 오는 게 3,000명에서 1,4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나타난 것이 대북 확성기. 여기서 김정은이를 비방하니까 도저히 못 참잖아요. 삐라 같은 거 못 참. 이런 부분을 못 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활용하려면은 예. 적어도 이 대북 확성기나 삐라 부분은 잘 활용을 해서 김정은이한테 양보를 얻는 게 좋겠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막 자신에 대한 비난이 들려오고 이걸 누가 들을까봐 겁나고 예. 그죠? 그래서 체제가 흔들릴까봐 겁나니까 계속 이걸 활용을 잘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는 것 중요하다. 남북 협상에서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학교 차장님 제가 이제 정리를 해주시죠. 조금만 이제 그러면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뤄야 되겠느냐? 예. 여기에 이제 초점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욱하고 포악한 성격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유엔 제재가 있고 예. 또 우방국의 제재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 욱하지 않게 욱할 수 있는 주제를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재승격에 지가 줄게. 이번에 예. 뒷감당 부족한다는 바로 그거예요. 지가 욱하고 포악해봤는데 안 통하거든. 예. 지가 죽잖아요. 예.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강한 승부욕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뭐에는 매밖에 없잖아요. 네. 강력한 국방력의 우위를 지켜야 된다. 미소 경제에서 미국 왜 이기겠습니까? 힘의 우위를 못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승부욕이 강해도 더 강하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꼬리 내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강한 승부욕에는 우리의 국방력 현대화자가 한미 공조의 틀을 강하게 견제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일 할 때 빨리빨리 성부를 내겠다는 쾌도난만식 접근을 하지 말고 예. 시간을 좀 끌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 비난을 못 견디는 성격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영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병서 뭐 조금 전에 나온 이영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뭐 김영철 이런 측근들과 김정은 간의 갈등 고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요? 상호 불신, 예. 상호 갈등에서 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작전을 써야 된다.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서로 불신하게. 그래서 스스로 비난을 참을 수 비난이 자기한테 오는 비난이 아닌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야 해가지고 밑에 친구들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예. 된다. 북한이 이 채널A 방송을 열심히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방송 보고 다 이거 얘기 들으면 안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근데 예. 김정은이가 좋은 성격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아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어린애들에 네. 대해서는 최대한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스포츠 나오는 뭐 승마 그다음 농구 이런 거 아주 좋아하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재능도 있어가지고 관현악단이 합주를 했는데 누가 틀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귀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다른 얘기 하나 좀 해봐야 될 텐데 북한에 지금 홍수가 났다 이래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네, 예. 함경북도 나선시에 지난 22일과 23일에 큰 비가 왔습니다. 한 예.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22일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에 1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 아파트가 저렇게
뭐 빵 잘리듯이 예. 떨려 나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렇게 전부 다 나무가 잠기고 차도 잠기고 사람들이 저렇게 물을 피해서 걸어다니는 저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저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조선중앙통신의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스스로 공개를 해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건 뭐 발목까지 다 잠기는 이런 상황인 걸 보면, 예. 진짜 궁금한 거는 어떻게 물폭탄을 맞았는데 마치 테러를 당한 것처럼 아파트가 저렇게 무너졌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적은, 물론 250mm가 적은 비는 아니겠지만 저렇게 한번 폭우가 쏟아지면 예. 그런 장면들이 종종 연출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줄까 말까 지금 고민한다면서요? 네, 우리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건 예. 인도적인 차원이니까 충분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저런 치부, 어떻게 보면 홍수가 나고요. 가뭄이 들고 또 건물이 무너지고 또 금강산에 그 소나무가 병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김정일 시대는 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뭔가 나라에 우환이 들면 전부 다 지도자 탓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런 모습들을 스스럼 없이 공개함으로써 북한 인민들이 우리 지도자가 젊은 지도자가 저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네 예.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길게 31살의 김정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